반갑습니다. 독학사 심리학 개론 1단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사 과정은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외로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1장 심리학의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들어보진 않으셨을 텐데, 심리학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 있는 것처럼 과학적 연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심리학 정의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리학을 연구를 할 때 그냥 내 마음이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가라고 보는 거, 이런 거를 심리학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과학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관찰 가능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검증 가능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이 있죠. 그래야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실은 많은 부분 대단히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뇌를 이렇게 열어서 본다 그러면 둘 다 관찰 가능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건 나 우울해 그러면 이제 우울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심리학의 일반적 정의에 보시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인간의 이제 정신 과정 그리고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 과정은요, 정신 과정은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인지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요소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죠. 보시는 것처럼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측면. 정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행동. 행동은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 요 세 영역을 우리가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걸 연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연구 대상에 따른 심리학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이 연구를 할 때 이 세 분야들 중에서 어떤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냐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의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의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만,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 다 들어보셨잖아요. 프로이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심리학 분야가 뭐냐면 무의식을 강조했어요. 그 무의식에 대비되는 측면에서 의식,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요 뒤의 부분, 행동은 우리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인지와 정서에 해당이 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영역들을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의 심리학을 주장했던 사람들
두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면 좀 이렇게 이름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부를 정도로 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용어를 사용했냐면 이제 의식의 흐름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흘러간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어떤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무의식 은 얘기하지 말고 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내면을 잘 관찰을 하면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성법이라고 하는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내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내 마음의 어떤 요소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행동주의 심리학.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미국에서 주로 대두됐던 심리학 분야입니다.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철저하게 무의식을 강조했던 학자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움직임이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이 아닌 모든 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 아침을 먹기 위해서 뭐 씻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뭘 먹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뭐 깊이 고민해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국밥을 먹어야지 이러고 콩나물국밥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제 술이 좀 과했으니까 해장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국밥을 먹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무의식에 영향을 줘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프로이트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거의 전 영역은 거의 모든 부분은 뭐 거의 모든 부분이라 그랬죠.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90%?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이 무의식이 영향을 줘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이트의 주장이 너무 무의식을 강조하는데 무의식은 볼 수가 없어요. 특징이. 무의식을 의식이 아닌 게 무의식인데 그러면 의식이 아닌 게 무의식이다 그러면 정의는 간단한데 그럼 무의식이 뭐야? 그럼 몰라요. 왜? 내 무의식을 내가 알아차리면 이미 의식이 되는 거니까요. 내 무의식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게 나의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의식 심리학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인지와 정서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요 행동을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이 무의식 말고 행동을 강조했을 때 가장 큰 특징, 관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가능한 요소들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고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는가라는 걸 알자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물론 왓슨뿐만 아니라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 정도는 여러분이 또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실험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냐면요. 이제 엘버트라고 하는 아기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제 그 나중에 그래서 욕을 되게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 그 엘버트라고 하는 아기가 한 9개월 정도 된 사내 아이였는데 이제 뭐 어떤 자료에 따르면 뭐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었다 그러고 어떤 자료에 따르면 뭐 간호사의 뭐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제 아들한테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엘버트한테 그 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쓰는 하얀색 쥐
살아있는 쥐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혹시 그 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뭐 무슨 그런 짓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험용 흰 쥐는 되게 비싸고 이뻐요. 그 우리가 이제 길거리는 안 돌아다니지 참 이렇게 산에 뭐 들에 있는 이런 쥐랑은 전혀 다른 아주 조그맣고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쥐를 딱 보여주면 이 애기들은 쥐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뻐서 만지려고 그래요. 꼭 이제 인형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흰 쥐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왓슨이 이 엘버트가 이렇게 흰 쥐를 만지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그 이제 장치를 했냐면 그 쇠로 된 막대를 이렇게 망치로 막 두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요. 깜짝 놀라게 시끄러운 소리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흰 쥐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애기가. 그래서 이걸 여러 차례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자료에 보면 한 7회 정도 뭐 반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한 달 이상은 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매일 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흰 쥐를 딱 보여줬더니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왓슨이 한 건 뭐냐면 하얀색 쥐랑 시끄러운 소리가 연합되게 만든 거예요. 이 두 개를 연합시켜서 나중에는 하얀색 쥐만 봐도 얘가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그 들었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는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다니실 때 파브로프의 실험 기억나시죠? 파블로프가 강아지를 데리고 실험을 했잖아요. 원래 파블로프는 이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침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그 개의 침이 소화 효소가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강아지를 묶어놓고 침을 흘리게 만드는 이제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자꾸 들려주니까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종소리와 먹이가 이게 두 개가 연합이 돼서 종소리만 들어도 마치 먹이가 오는 것처럼 침을 흘리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화 시키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왓슨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엘버트 엄마가 그걸 알고 막 이제 그 화를 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엘버트는 얘가 한 5살 때라고 그러나 뭐 이게 기록이 자세히 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5살 때인지 9살 때인지 이제 얘가 죽어요. 그 왓슨의 실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왓슨은 대단히 욕을 먹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 이건 비윤리적이다라는 심리학 실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약물을 먹이거나 아니면 뭐 해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심리적인 작업을 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런 중요한 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왓슨 이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래서 어쨌든 이 왓슨은 이런 행동, 사람의 어떤 행동을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이걸 연구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구를 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써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그런 이제 학자고요. 그래서 이 왓슨의 연구를 가져와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왓슨도 중요합니다만 왓슨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인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 인지랑 전혀 다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인지심리학은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생각의 과정과 생각의 흐름, 이게 플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정신 과정,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재인하는, 다시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 컴퓨터를 이제 구현하는 이런 작업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부호화해서 우리 뇌로 저장을 해서 그 뇌로 저장된 걸 다시 이미지로 떠올려서 그걸 다시 재현해내고 이런 작업들이 마치 컴퓨터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요즘은 사진을 찍은 걸 0, 1 데이터로
디지털로 이렇게 다 변환을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진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0, 1 상태로 형체와 색상이 다 0, 1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로 저장이 됐다가 또 다시 구현이 낼 때는 그게 다시 어떤 이미지 형태로 딱 변환이 돼서 구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 뇌가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는 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만 우리 뇌에 저장이 될 때는 저의 모습이 그냥 딱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부호화해서 변환돼서 저장이 되고 다시 이걸 이미지를 끄집어낼 때 김윤수 교수 이렇게 딱 떠올릴 때는 다시 부호화됐던 걸 이미지로 변환해서 우리 머릿속에 딱 상으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연구하는 게 인지심리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지심리학은 뇌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뭐 현대심리학은 이제 행동과 인지를 연구한다는 건 여러분 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심리학 그리고 심리 상담이 흘러가는 방향은 인지와 행동 요 두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이제 연구하고 어떤 치료적 접근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보시면 심리학의 역사 보시면 심리학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심리학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참고로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철학은 이제 심리학 자체도 철학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박사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심리학 박사를 공부를 하면, 박사과정을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철학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철학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고대 그 철학자들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심신일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강하게 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철학 자체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줄고 신학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좀 이렇게 연구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신학이 다시 르네상스를 접어들면서 신학이 이제 다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철학적 사고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물심 이원론이라고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특징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경험주의 이제 철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되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것과 우리의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심리학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철학적 영향이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그런 흐름들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은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요. 우리가 말로 구현해내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나중에 더 심리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적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생리학의 영향. 생리학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를 연구하는 거, 사람의 뇌를 연구하든 이건 이제 신경생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뇌를 직접 연구하는 거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라든지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바뀌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우리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호르몬이 우리의 환각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알게 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아두기에 보시면 심리학의 확립. 심리학의 확립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렐름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1979년이라고 하는데 1879년입니다. 1879년도에
이제 독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게 이제 아주 그 특징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실험실 비렐름 분트라고 하는 학자 요걸 여러분이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심리학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확장됐나 이런 측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렇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 뭐 이제 뭐 어떤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뭉쳐서 사람의 마음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게 모여서 사람의 마음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모여서 사람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구성주의적 설명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사람의 마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봤던 게 이제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요소 심리학이라고도 부르고 원자 심리학이라고도 원자주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모여서 사람의 마음을 구성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트라고 하는 학자,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구성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의식의 내용을 요소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요소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소로 분석을 해서 그 요소들이 합쳐지면 의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 동그라미 디귿에서 내성법.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요소, 내 마음이 이 요소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연구자들이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어떤 요소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식 경험을 주관적으로 관찰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성법. 이게 이제 분트가 주장했던 그런 이제 심리학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이 구성주의는 뭐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요소를. 근데 이제 기능주의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기능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지한 소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의식은 이렇게 쭉 흘러가고 계속 변해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쪼개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의식을 요소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기능주의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들.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그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기능들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냐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의식이 우리가 그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측면들을 강조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한 게 이제 기능주의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형태주의는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이제 요건 좀 이제 오래 전에는 형태주의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그냥 써요. 이제 독일에서 게슈탈트라는 말은 독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 용어를 그대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뭐 저는 뭐 제가 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게슈탈트라는 독일 단어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대요.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한다면 형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서 형태주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요즘은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게슈탈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형태주의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20세기 초 이제 구성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렇게 구성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였죠. 아까 이렇게 제가 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구성주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의식은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주의는 이걸 대단히 부정해요. 의식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 하나로 전체로서 존재하는 거다. 쪼개면 이미 그거는 의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째로서 이렇게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베르트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의식의 내용을 요소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으로 인식해야지 이걸 쪼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개구리를 뭐 개구리 다리, 그다음에 개구리 머리, 그다음에 개구리 심장, 개구리 배 이런 거 다 잘랐다가 다시 붙이면 이제 이게 개구리가 되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계는 부품을 다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 돌아가요. 이 기계니까 가능한데 유기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형태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기체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사실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모든 부분들을 합친 것보다 전체는 크다라는 거. 이게 유기체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기계는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돼요. 기계는. 뭐 자동차도 부품을 다 뺐다가 뭐 능력이 있으면 다 조립하면 자동차가 되죠. 그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되는데 유기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부분을 합쳐서 전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빠져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생명이 빠져나가든 그게 뭐 영혼이 빠져나가든 뭐가 빠져나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개별적 요소로 나눌 수 없는 전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형태주의에서 주장한 주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 아까 엘버트를 데리고 실험을 해서 욕을 태박으로 얻어먹었다 얘기했던 그 왓슨. 이제 이 미국의 심리학의 주류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블로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극, 고기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침을 흘린다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극을 줄 때 종소리, 고기와 함께, 고기 자극과 함께 종소리라는 자극이 연합이 돼서 주어지면 이 고기라는 자극이 아니라 종소리만 주어져도 반응이 나오게 된다. 침을 흘리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서 연구했던 가장 기본적인 연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과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극과 반응, 이건 동물들은 이렇게 나와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 본능이 있냐? 사람은 본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본능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극을 줬을 때 바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는 거죠.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이걸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냐? 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됐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이걸 열어가지고 뭐 어떤 과정을 이게 무슨 미로를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극을 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간주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안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사람은 블랙박스와 같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신행동주의적 이제 연구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물론 뭐 이제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베이스가 의사인 사람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철저하게 프로이트는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빙산이 보여지는 부분은 아주 작아도 실제 존재하는 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건 엄청나게 큰 게 아래 존재한다. 이게 그래서 빙산의 일각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보여지는 건 전체의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나타난 걸 의식 이렇게 부르고요. 의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게 의식이에요. 내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게 의식이고, 이 무의식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들을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제 이 무의식을 강조한, 특별히 무의식을 강조할 때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개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융이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무의식적 요소들이 의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은근히 영향을 줘서 이 의식이 무의식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확립이 됐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돼요. 무의식이 의식을 이렇게 영향을 줘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이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게 무의식이니까요. 그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의식의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꿈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자유연상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무의식적 단서를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인지심리학,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만,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제 뭐 지각, 이해, 기억, 사고,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이런 고차적인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적 연구의 좀 큰 특징은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통찰학습이라는 걸 주장한 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켈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이런 방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잘 모르시겠습니다. 이 방이 넓지는 않거든요. 조그만 방에 한 3평, 4평 정도 되는 방에다가 천장이 좀 높은 거예요. 천장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방,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에다가 침팬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천장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바나나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떼어도 이게 안다. 근데 이 방에 봤더니 작대기가 하나 있고 나무 상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대기를 들고 침팬지가 이제 작대기를 이렇게 바나나를 때려 보려고 해도 이게 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대도 안 돼. 그러니까 침팬지가 내려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켈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상자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싸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작대기를 들고 그 상자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쳐서 그걸 떨어뜨려서 먹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그 시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통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돼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결과물을 딱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게 퀼러의 통찰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쥐를 가지고 미로 실험 이런 것도 했어요. 이제 인지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험합니다. 이제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쥐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를 딱 알아차려서 샥 해가지고 미로를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찰학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에 보시면 현대심리학의 접근 방법 보시면 이제 그 양가로 1번은 행동주의적 접근, 이게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SR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극, 반응. 그래서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이제 그 생리심리학적 접근. 생리심리학은 이제 그 제가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경생리심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뇌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뇌가 작동할 때 미세한 그 전류를 흘러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선 이렇게 쭉 전선이라고 하긴 해. 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게 막 하는 거 이런 거 가끔 TV에서 보신 분들 계십니다. 실제 내가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제 이상한 걸 해보신 건데 하여간에 그런 걸 해보는 분들은 흔치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이렇게 측정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면 뇌의 어느 부위에서 활성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신경생리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서 보시면 정신분석적 접근, 이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무의식을 자꾸 탐색을 해서 무의식을 왜 탐색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잘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번번이 자꾸 실수를 한다든지 번번이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 그러면 어떤 무의식적 역동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찾아서 그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신분석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자유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층을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누여요. 정신분석은 사람을 누여서 이 사람이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아래까리한 그런 상태를 만들고 머리맡에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받는 사람이 이제 잠이 든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술술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자유연상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 인지적 접근 제가 퀼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 이제 이 인본주의적 접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기존의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은 어떤 이론이었냐면 여기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반대는 뭐 신본주의인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상담자 중심의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 혹은 심리학자는 이제 그 환자 혹은 내담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제자나 이제 뭐 학생처럼 이렇게 다루는 이런 방식들의 심리학 이론들이었는데 이 인본주의적 접근은 내담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내담자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담자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 로저스와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잠재 능력, 자기 실현, 주체성 이런 것처럼 인간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 욕구, 로저스는 이제 뭐 인간의 어떤 그 독창성, 그 다음에 자기 뭐 주장,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뭐 유기체적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강조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접근이 이 이후의 모든 심리학 이론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심리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